상가 명의 말이야. 너 그거 나 몰래 바꾼 거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서류 조작이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그런 서류 본 적도 없고 사인한 기억도 없어. 그럼 어머님이 치매라도 있으신 건가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진 않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 송내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70살 박인숙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아이들 밥 짓고 내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딸은 잘 살고 있고 아들도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려다가 친척분들이 한 번쯤은 어머님 얼굴 알리고 축하드리는 자리를 만들자며 권하셨고 작은 연회장을 빌려 소박한 잔치를 준비하게 됐죠. 딸과 사위, 외손녀도 며칠 전부터 올라와서 이것저것 도와주며 같이 분주했는데 문제는 아들 내외였습니다. 며느리는 편두통 때문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고 했고 아들은 회사 워크숍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전날 밤 늦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떤 날보다 중요한 날인데 참 이상하단 생각은 들었지만 억지로 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잔치 당일 저를 아끼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함께 모여 칠순에도 저렇게 고우시다는 말에 웃음도 흘렸지만 마음 한켠은 허전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외손녀가 갑자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혹시 작은엄마 아니에요? 화면 속엔 강남의 한 펍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밝게 웃으며 춤추고 있는 여자. 옆에는 친구들과 인증샷을 찍고 있는 모습. 화면 중앙엔 며느리의 SNS 아이디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 인사받고 사진 찍고 있을 그 시각에 며느리는 그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본인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하더니 결국 간암 판정을 받고 1년을 넘기지 못했죠.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비며 장례비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서울 강남에 조그맣게 물려받은 상가 하나뿐이었어요. 그 무렵 아들 내외가 심하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며느리도 일이 끊겼다며 넋이 나가 있더군요. 눈치 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아들은 자꾸 힘들다, 살 길이 막막하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 제 노후를 위해 간직했던 그 상가를 아들 앞으로 증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니들이 살아갈 세상이잖니. 이건 니들한테 있어야 더 의미 있지.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니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라. 병원비도 생활도 외롭지 않게. 아들과 며느리 모두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가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주는 게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증여가 끝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한 건 결혼 전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와서 반찬을 해주겠다며 부엌을 들락거리고 제 생일엔 작은 꽃다발이라도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더군요. 결혼 후 1년 정도는 예의 바르게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함께 와서 전도 부치고 장도 봐주고 조용히 어른들 말씀에 귀 기울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증여가 끝난 이후로 이상할 정도로 몸이 안 좋다, 출장이 겹쳤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말이 늘었습니다. 설날도 제사도 생신도 빠지기 일쑤였죠. 저는 처음엔
그저 힘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그때부터 저를 손에서 놓고 있었던 겁니다. 증여가 끝난 그 해 가을, 며느리의 얼굴을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진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 거 말씀만 하세요라며 싹싹 하던 애가 이제는 핑계를 대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몸이 안 좋아서요. 이번 주는 회사 회식이 계속 있어요. 애가 열이 나서 병원 좀 다녀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속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해 추석, 명절 준비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출장이 겹쳐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전 부치고 송편 빚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음 날 딸이 보여준 SNS 사진 한 장. 며느리가 친구들과 한남동 고급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내일을 위한 충전 힐링타임이라는 해시태그. 그 사진이 올라온 시각은 제가 혼자 주방에 쪼그리고 앉아 호박전을 부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불참, 말 바꾸기, 뒷모습,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저는 그걸 아들에게 곧장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괜히 둘 사이를 어지럽힐까봐. 그리고 솔직히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무심함은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로 며칠을 앓았습니다. 그 소식을 딸이 알리고 나서도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문자도 말 한마디도 없었죠. 제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요즘 윤정이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서 그래요라며 며느리를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기로 하지 않았니? 상가 받을 때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신다는 게 그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애도 이 부부도 약속을 잊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칠순잔치일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연회장을 빌려 가족들과 친척들을 초대했습니다. 딸과 사위, 외손녀 예나는 며칠 전부터 와서 도와주며 잔치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꼭 참석할게요. 윤정이도 같이 갈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잔치 하루 전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요. 회사 워크숍이 갑자기 생겼어요. 결국 아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 잔치 당일 친척들 앞에서 씩씩한 척하며 사진을 찍고 웃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멍든 자국 하나가 점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난 저녁, 외손녀 예나가 핸드폰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숙모 맞죠? 그 화면엔 강남 한복판 와인바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옆엔 친구들, 배경은 풍선 장식과 케이크. 우리의 평일이 특별해지는 순간, 그 글귀와 함께 올라온 그 사진의 시각은 제가 촛불 끄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이틀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시간 좀 낼 수 있니? 나 얘기 좀 하자. 아들은 뜸을 들이더니 윤정이 바쁘고 나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니네 둘 다 와. 이번 주말에. 그날 안 오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며느리는 눈도 안 마주치더군요. 나는 식탁에 앉혀두고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윤정아, 나한테 뭘 그렇게 숨기니? 며느리는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감정도 있고,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카페 다니고, 놀러 다닌 거. 그게 네가 약속했던 노후 책임이야? 그제야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상가받은 건 어머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조건은 그냥 말뿐이었죠. 법적으로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 순간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계약은 아니지. 근데 사람이 말한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윤정이 요즘 많이 예민하고 당신도 너무 몰아세우지 마. 그 한마디가 그동안 쌓였던 내 분노를 건드렸습니다. 몰아세워? 내가 뭘 잘못했니? 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너희 둘 힘들다 해서 노후 자금 다 내놨지. 근데 지금 와서 그게 말뿐이었다고? 며느리는 팔짱을 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기도 사정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상가 주신 건 감사했지만 그걸로 평생을 묶이듯 살아야 하나요? 그래, 그럼 돌려줘. 상가 돌려주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 말에 며느리는 비웃음을 흘렸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손주 생일 초대도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그들 집안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요. 결혼만 하면 시댁은 귀찮은 존재 취급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버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애가 SNS에 올린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건물주 자유로운 삶 10월의 행복. 그 사진엔 내가 물려준 상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옆엔 아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나는 그 프레임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언쟁 이후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윤정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거 미안하대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또 약해졌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욱할 수도 있지. 다시 잘하겠다는 마음이면 받아줘야지. 그 생각으로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제 집으로 왔습니다. 멋쩍은 얼굴로 들어온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마음 다잡고 잘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나도 좀 예민했던 것 같구나. 우리 이제 서로 조금씩만 노력해보자. 그날 오랜만에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징어 볶음에 미역국을 끓였더니 아들이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젓가락을 놓지 않고 열심히 먹더군요. 잠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같이 가고 김치도 함께 담갔습니다. 저녁에 같이 드라마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이제 괜찮다는 안도를 느꼈습니다. 윤정아, 우리도 언제 한번 바람 쐬러 나가보자. 예전처럼 웃으면서 밥 한 끼라도 하고.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야지. 그 말을 했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그럼 어머님, 그땐 저희가 모실게요.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지난 몇 달의 상처를 잊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올케 통장으로 상가 관리비 계속 나가는 거 알고 있었어? 응, 그건 동훈이가 자동이체 설정했다고 했는데. 엄마, 자동이체 계좌는 윤정이 단독명이야.
그리고 세입자랑 계약서도 엄마 이름 아니야. 2달 전에 명의 이전 신청됐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 상가는 동훈이 명의로 넘긴 거잖아. 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법무사 통해 알아보니까 상가 지분 올케 단독 명의로 이전됐어. 상속도 공동 명의도 아니야. 엄마는 그 건물에 아무 권한이 없어.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건 뭐였을까요? 며느리가 나를 다시 받아주는 듯 했던 그 시간. 그건 진심이 아니라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날 때까지만의 연극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은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윤정이한텐 그게 안전한 방법이었어. 만약 엄마가 갑자기 병이라도 나시면 우리가 복잡해지잖아. 그 순간 그 애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그럼 나도 이제 내 방법으로 생각 좀 해보마.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화는 잠깐이었습니다. 진짜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가 명의 변경 서류. 거기엔 분명히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가 기재한 서명란도 또렷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 명의로 증여했는데 어느새 며느리 단독 명의가 되었고 그 사실을 아들은 애써 감췄습니다. 며칠 뒤 딸과 함께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의 이전 동의서를 쓰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도장도 찍혀 있고 인감도 함께 제출됐고요. 전 그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그러기엔 도장도 어머니 것과 일치합니다.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친 기억 하나. 몇 달 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던 날입니다. 어머님, 요즘 서류 정리하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요. 인감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돼요. 간단한 행정 처리예요. 그날 도장 찍은 게 그건가?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행정상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날 믿고 넘겼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게 실수였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했고 나는 손끝 하나 내밀지 않고 모든 걸 넘겨줬던 겁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빠요. 중요한 미팅 중이라 통화 어려워요. 상가 명예 말이야. 너 그거 나 몰래 바꾼 거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서류 조작이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그런 서류 본 적도 없고 사인한 기억도 없어. 그럼 어머님이 치매라도 있으신 건가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진 않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님,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 명의니까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애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후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 다정한 말투, 한동안의 방문, 모든 게 명예 이전까지 가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칠순 잔치에 오지 않았던 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락 한 통 없었던 날, 웃으며 김장을 도왔던 날, 그 애는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상가 앞에 찾아갔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나가고 새로 입점한 샵엔 젊은 여자 둘이 바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누구세요? 아, 저희요. 이번에 윤정 대표님이 직접 소개해 주셨어요. 건물주 따님이시래요. 아주 젊고 멋지시던데요. 대표님, 따님.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이곳의 전 건물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대로 준비해야 해. 이건 단순한 무례나 실수 아니야. 엄마를 기만하고 재산을 빼앗은 범죄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분노와 동시에 차가운 각성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준비하자.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바란 건 단 하나, 상가였다는 걸 이제 뼛속까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명절을 앞둔 토요일, 저는 아들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아내 윤정이 있니? 오늘은 직접 얘기하러 왔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바쁘신 분이 이런 날 다 오셨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말로 풀 수 있는 시간은 지났으니까. 아들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셔서 일이 더 커졌잖아요. 저는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가 힘들다 해서 내 노후 자금 다 줬다. 그것도 너희가 나 책임지겠다는 말 하나 믿고. 근데 지금은 명의는 윤정이 단독으로 바꿔놨더라.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어머님, 상가 얘긴 그만하시죠. 어차피 법적으로 어머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조작한 거잖아. 내 도장 몰래 가져가서 서류 꾸며서. 그건 어머님 기억이 잘못된 거죠.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고소. 네가 날 속이고 빼앗은 걸 내가 지적한 게 고소감이야?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죠. 증거가 없잖아요. 순간 내 안에 쌓였던 분노가 넘쳐 흘렀습니다. 너 인간이니? 사람이 그런 식으로 늙은이를 버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아, 너라도 말 좀 해봐. 네가 그때 뭐라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랬잖아. 그건 다 거짓말이었니? 아들은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도 자기 사정이 있는 거야. 너무 몰아붙이지 마. 몰아붙여? 내가 지금 집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내가 이걸 다 상상이라도 했단 말이니?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빼앗았다고 그러세요? 건물은 제가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우리도 애 키우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 그럼 나도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한숨,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아무런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예나 아빠, 지인 중에 변호사 있다고 했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진짜 할 거야? 그래. 이젠 나도 법이란 걸 써볼 때가 된 것 같다. 며칠 뒤 저는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피해자로 설명했습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말로는 조건을 주고받았지만 서면 계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노후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했고 며느리는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 명의를 바꿨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장 사용 과정이 위조 또는 기망이었다면 법적으로 명의 이전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처음으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 안 서랍을 정리하다가
옛날 통장, 상가 세입자와 나눴던 메모들. 그리고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와 도장을 받아갔던 날의 메모까지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2일 윤정이 시댁 서류 정리해야 한다며 인감도장 필요하다고 함. 보험, 재산 관련 서류라며 도장 찍게 함.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지만 며칠째 연락 없음. 그날 썼던 그 메모, 그게 저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SNS엔 여전히 건물주 일상, 오늘의 와인, 엄마의 여유로운 오후라는 글귀가 넘쳐났습니다. 그중 가장 분노를 일으킨 사진 하나, 상가 2층에서 찍은 셀카. 배경엔 제 남편 영정 사진이 걸려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꽃 장식과 조명, 그리고 YJ 공간되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던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젠 그 애의 돈벌이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고, 며느리 명의 이전이 기망에 의한 것일 가능성과 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와 아들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훈아, 엄마는 지금부터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해. 네 아버지의 땀과 내 노력을 그렇게 헛되이 넘길 수는 없으니까. 아들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명의 이전 무효 소송 통지서. 그녀는 당황했겠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날 밤 아들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진짜 이럴 거다. 윤정이 요즘 불안 증세도 있고 애 키우느라 힘들어. 그걸 왜 이제 말하니? 내가 무너지던 순간 니들은 편했잖아.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나는 더 이상 니들한테 감정으로 설득당할 생각 없다. 법대로 하자. 너희가 선택한 방식이니까. 그날 이후 며느리의 SNS는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도 휴직계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서 증거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조용하고 확실하게 되찾을 수 있는 건 다 되찾을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내가 직접 겪었던 모든 일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상가를 증여했던 날, 며느리가 찾아와 인감도장을 받아갔던 날, 갑작스러운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 상가에서 쫓겨난 기존 세입자들의 연락처. 나는 모든 날짜를 메모하고 그날의 대화 내용과 감정까지 적었습니다. 둘째, 내 이름으로 거래되었던 상가 관련 문서와 우편, 세입자들과 나눴던 문자, 며느리에게 도장을 줬던 메모들까지 모았습니다. 셋째,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게 내 남은 삶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서요.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팀은 본격적으로 명의 이전, 무효 소송과 증여 취소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도장 사용과 서명 동의 여부, 조건부 증여의 약속이 있었는지, 고의적인 기망 또는 압박의 정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특히 노후 책임이라는 구두 약속과 그걸 전제로 상가를 넘겼다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님의 증언도 확보되면 소송 방향에 힘이 실릴 겁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예전에 윤정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상가만 있으면 어머님은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그거 네 앞에서 했었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도. 그날 엄마가 냉장고 열다가 눈물 훔쳤던 것도 기억나. 그 기억 하나하나가 이제 나를 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세입자들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2층 샵 이전 당시 며느리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윤정 대표님이요. 그분 처음부터 건물주 딸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노후를 포기한 대신 물려줬다고 이상한 말을 하긴 했죠. 그 말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동안 찍힌 SNS 사진과 글들도 정리했습니다. 내 공간, 내 시간, 건물주 자유로운 살, 10월의 행복은 강남에서. 이런 글귀와 사진들이 상가의 정당한 소유주로서의 자각을 증명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당한 증여였으며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도장을 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건 내가 이미 모든 정황을 일지처럼 정리해 두었고 증인과 증거까지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정 기일이 다가오기 전날 나는 딸과 함께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던 그 자리가 이젠 와인바로 바뀌었어요. 내가 그 공간을 다시 되찾을게요. 우리 둘이 걸어온 시간 절대 그렇게 끝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작게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반드시 이긴다. 첫 번째 공판일. 나는 정장을 입고 딸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석엔 며느리 윤정과 그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돈된 머리에 고가의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증여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구두 약속, 그리고 피고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서류 조작이 본질입니다. 그에 반해 며느리 측은 주장했습니다. 증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해당 재산을 법적으로 이전받았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주장엔 감정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단단했습니다. 상가 증여 당시의 메모, 며느리가 인감도장을 가져간 날의 기록, 딸의 증언, 세입자의 녹취, 며느리의 SNS 게시물 캡처. 그 모든 것이 약속을 기반으로 한 증여였고 고의적으로 조건을 어긴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일. 이번엔 아들도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증여 당시 어머니께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노후는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약속입니까? 단순한 의례적인 말입니까? 그땐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 한 줄에 법정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고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겨우 죄를 자각하는 어른아이 같았습니다. 세 번째 공판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가명의 이전은 기망과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은 신빙성이 높음. 이에 따라 명의 이전은 무효로 판단한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겼어. 며칠 뒤 상가 등기소에서 새 등기부 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유주 이름, 다시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햇볕이 비치는 길로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SNS를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고 아들은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집 며느리 그렇게 도도하더니 결국 그 꼴 났네. 아드님은 뭐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란 건 비난이 아니라 단지 내 삶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나는 상가 2층에 올라가 조용히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제사 지내던 자리에 다시 작은 상을 놓고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그것이 내가 되찾은 늙은 어른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끝났고 상가는 다시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그 공간을 재산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곳이 저의 기억이고 남편과의 시간이며 제 삶의 존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상가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차를 우립니다. 하루에 하나씩 꽃을 가꿉니다. 남편 영정사진 옆엔 손녀 예나의 그림도 한 장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랑 있었던 날 참 재밌었어요. 그 한 줄이 제 하루를 밝힙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소송 후 아들은 몇 번 문자만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애들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배신하지 않는다. 가족은 결국 피로 이어져 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피보다 깊고 신뢰는 말보다 무겁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이 소중하다면 더 정직하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지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참았다고 해서, 내가 양보했다고 했어. 누구도 나를 쉽게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요즘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만 사고, TV를 볼 땐 음량을 작게 하고, 밤이 오면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저는 다시 내 삶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가족도 당신의 삶을 함부로 다뤄선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